여러분,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수개월 동안 계속된 불안과 침체 속에서 한국 경제를 향한 우려와 의심이 쏟아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됐다. 반도체 황금기는 끝났다. 중국의 추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비관론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9월,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무대 위에서 다시 한번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9월 수출 실적은 모든 회의론자들의 입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전체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뚜렷하게 증가했고, 그 중에서도 압도적인 1등 공신은 바로 반도체. 한때 글로벌 사이클에 휘둘리며 주저앉았던 이 반도체 산업이 AI 혁명의 물결을 타고 다시금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회복이 아닙니다. 이건 새로운 시대의 개막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AI, 인공지능이라는 이름의 초거대 변화 앞에 서 있습니다. 데이터를 처리하고 학습하고 창조하는 이 새로운 기술은 더 이상 실험실의 개념이 아니라 국가 경제와 기업 생존을 좌우하는 초대형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은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 있고 엔비디아는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AI 혁명의 심장, 가장 핵심에 자리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메모리, 그리고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포함한 첨단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는 이 거대한 흐름의 정중앙에 서 있습니다. AI 서버의 두뇌 역할을 하는 GPU가 아무리 강력해도 그 뒤에서 폭발적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급해주는 메모리가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AI의 성패는 반도체, 특히 초고속 메모리에 달려있고 바로 여기서 대한민국의 힘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자본의 움직임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 무려 12경 원이 넘는 자산을 굴리는 이 초거대 투자자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투자는 곧 세계 금융시장의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그런 블랙록이 대한민국, 그리고 삼성전자와 같은 한국 기업들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한국이 글로벌 경제의 변방이 아니라 중심에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9월 수출 반등은 단순한 통계적 지표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세계 무대의 주인공으로 올라서는 선언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은 중국에 추월당할 것이라는 말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AI 시대에 들어서면서 진짜 게임 체인저는 한국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는 전 세계 AI 기업들의 필수 파트너가 되었고, 현대차의 전기차는 글로벌 시장에서 점점 더 큰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2차 전지와 미래 모빌리티 분야도 한국이 중심을 차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마주한 9월 수출 증가는 단순한 좋은 뉴스가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다는 신호탄입니다. 수많은 위기를 이겨내고 결국 더 강해져 돌아온 한국의 힘. 그것이 수출이라는 이름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이야기는 더 흥미진진할 겁니다. 왜냐하면 AI 투자의 폭발, 삼성전자의 부활, 블랙록을 비롯한 글로벌 자본의 시선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한국을 향해 모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대한민국 경제가 새롭게 쓰는 역사 한 장면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한번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9월 첫날 아침 여느 때처럼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세계 경제 상황이 여전히 불안하다는 소식이 가득했죠. 중국의 경기 둔화, 미국의 긴축 정책, 유럽의 경기 침체 우려까지. 이런 가운데 한국의 수출도 몇 달째 줄곧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도 불안했습니다. 과연 우리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반도체가 정말 예전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9월 마지막 날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를 들었을 때 저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켰습니다. 드디어 수출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겁니다. 전체 수출액이 작년 같은 달보다 뚜렷하게 늘어난 것이죠. 오랜만에 보는 반등이라 그런지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단순한 통계 수치를 넘어서 한국 경제가 다시 반격을 시작했다는 신호라고 느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이 소식을 두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좀 숨통이 트이네. 한 지인은 이렇게 말했죠. 하지만 또 다른 이는 아직은 안심할 때가 아니야. 일시적일 수 있잖아. 라고 했습니다. 저는 두 의견 모두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난 몇 달간의 침체를 뚫고 나온 첫 번째 신호가 나타났다는 점이었습니다. 시작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발표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수출 품목별 흐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동차가 여전히 강세를 보였고 2차 전지도 힘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단연 눈길을 끈 것은 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메모리 가격 폭락으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았던 분야인데 이제는 AI 열풍 덕분에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가 일시적일지 본격적인 회복의 신호일지 모두가 궁금했을 겁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 그 순간 전율을 느꼈습니다. 반도체가 살아난다면 한국 경제 전체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죠.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입니다. 흔히들 한국 경제를 반도체 공화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실제로 2022년까지 반도체는 전체 수출의 20% 이상을 책임졌습니다. 그런데 2023년 들어 세계 경기 둔화와 수요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었죠. 그 충격을 온 국민이 체감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뉴스에 나올 때마다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런 반도체가 다시 힘을 내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산업 회복을 넘어 국가적 희망의 신호처럼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며 예전 IMF 외환위기 때를 떠올렸습니다. 나라가 무너질 듯한 위기 속에서도 수출과 산업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웠죠. 이번에도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수출 반등은 결국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줍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은 다시 소비로,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은 멀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두 달의 지표만으로 한국 경제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번 9월의 반전을 단순히 숫자의 변화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시장의 분위기, 기업들의 투자 움직임, 그리고 무엇보다 AI라는 새로운 흐름이 반도체를 밀어올리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발표 이후 며칠 동안 업계 관계자들의 발언을 계속 찾아봤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HBM을 비롯한 차세대 메모리 생산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죠. 외국 언론에서도 한국 반도체의 반등 가능성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와 로이터 기사에서 한국의 수출 반등을 글로벌 경기 회복의 단초로 해석한 것도 기억납니다. 한국 수출이 살아난다면 세계 경제도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식의 논조였죠.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시작이다. 단순히 반도체가 살아난 게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가 다시 움직이는 신호다.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단순히 애국심에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수치가 말해주고 있었고 시장의 분위기가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9월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한국 수출의 반전이 시작됐다는 걸요. 저는 발표 직후 기자회견장에 들어가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화면 속 통계 그래프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해석이 내 앞에 펼쳐지는 듯 했죠.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한국의 수출액은 659억 5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2.7%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반등이 아니라 3년 6개월 만에 월 기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숫자만으로 안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매체가 지적했듯 조업일수의 차이도 크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9월의 조업일수는 24일이었고 작년보다 4일 많았다는 보도가 있었죠. 그 결과 일평균 수출액은 오히려 전년보다 6.1% 감소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저는 이 격차를 보면서 두 가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하나는 기쁨, 한국이 통계상으로 반등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 다른 하나는 경계 숫자의 착시일 가능성까지 감안해야 한다는 조심스러움. 하지만 저는 발표문 안을 더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여러 품목이 수출 증가에 기여한 가운데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가 중심축 역할을 했다는 게 눈에 들어왔죠. 자동차 수출은 64억 달러, 전년 대비 16.8% 증가했습니다. 비록 미국 수출은 일부 감소했으나 유럽, 아세안 등 대체 시장 쪽에서 활로를 찾은 흐름이 돋보였습니다. 반도체 쪽 숫자는 더욱 눈부셨습니다. 반도체 수출액은 무려 166억 1천만 달러, 전년 대비 22.0% 증가한 것으로 발표됐고요. 이건 단순한 수치 증가가 아닙니다. 메모리 가격 상승, AI 서버 수요 폭발,
고부가 제품 중심 수출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지요. 실제로 HBM 같은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가 크게 늘었다는 보도가 이어졌고 DDR5 같은 차세대 메모리에 대한 수요도 병행 상승 중이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죠. 숫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물론 조업일수의 변수나 착시 효과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있지만 반도체와 자동차라는 두 축이 뚜렷하게 선명한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통계는 단순히 과거로의 회귀가 아닙니다. 새로운 국면의 시작일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현장에서는 이미 분위기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반도체 주문서가 몰려든다고 말했고 수출 기업들은 해외 물동량 증가에 비상이 걸렸죠. 저도 그 현장을 상상했습니다. 부산항의 컨테이너 야적장, 차량 선적되는 항만, 반도체 웨이퍼 박스들이 트럭에 실리는 공정들. 이 숫자들이 단순한 엑셀 시트 속줄이 아니라 결국 우리 눈앞의 산업 현장에서 살아 움직인다는 사실이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숫자는 차갑지만 그 이면에는 뜨거운 흐름이 있습니다. 9월 저는 숫자가 말하는 진실을 봤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반도체를 한국 경제의 심장이라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불과 2년 전만 해도 이 심장은 위태롭게 뛰고 있었죠. 전 세계 경기 둔화와 공급 과잉, 치솟는 금리까지 겹치면서 반도체 업황은 깊은 불황의 늪에 빠졌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은 연속 적자라는 낯선 단어로 채워졌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언론에서 반도체 위기라는 제목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곤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 강국이라고 자부하던 한국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 9월 저는 다시 한번 기적 같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수출액이 166억 1천만 달러, 전년 대비 22.0% 증가라는 기록이 나온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차가운 숫자 뒤에서 뜨겁게 타오르는 산업 현장의 숨결을 상상했습니다. 왜 이렇게 늘었을까?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인공지능 서버 수요 폭발, 초고성능 컴퓨팅을 뒷받침하는 HBM 메모리의 세계적 수요 증가, 그리고 DDR5 같은 차세대 메모리 교체 수요가 겹쳤던 겁니다. 반도체가 단순한 부품을 넘어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했다는 방증이었죠. 저는 특히 HBM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부 전문가들만 언급하던 고대역폭 메모리가 이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챗봇 생성형 AI, 자율주행 시스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까지 AI가 들어가는 모든 분야에서 HBM이 필요해진 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자부심이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조차 한국 기업의 HBM을 확보하기 위해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는 뉴스가 연이어 보도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반도체 부활이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결과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혹독한 불황기를 버티면서 기업들이 공장을 멈추지 않고 연구개발에 투자한 결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적자 속에서도 HBM 생산 라인을 늘렸고 삼성전자는 차세대 파운드리 기술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인력을 재배치했습니다. 그 고집스러운 투자가 결국 AI라는 거대한 물결과 맞물리며 반전을 만들어낸 거죠. 저는 9월 무역 통계 속 반도체 수출 증가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호재가 아니라 산업의 체질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자동차와 조선, 2차 전지가 한국의 전통적인 효자 품목이라면 반도체는 한국이 세계와 경쟁할 때 내세울 수 있는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반등은 세계 시장이 다시 한번 한국 반도체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현장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경기도 이천의 공장에선 야간 조업이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반도체 웨이퍼가 수십 겹으로 쌓인 채 포장되어 항공 화물로 실려 나갔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그 장면을 눈앞에서 보는 듯 했습니다. 수많은 엔지니어가 클린룸 안에서 흰색 방진복을 입고 바삐 움직이고 트럭이 줄지어 대기하며 항공 화물 창고에는 불이 꺼지지 않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반도체는 다시 살아났다. 단순한 업황 반등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필수 동력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이건 한국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다는 신호탄이었죠. 물론 앞으로의 길이 순탄하기만 한 건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경쟁,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2025년 9월 우리는 분명히 다시 일어섰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반도체가 한국의 심장으로 다시 뛰기 시작한 날, 그것이 바로 9월이었습니다. 저는 요즘 뉴스를 볼 때마다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는다는 걸 실감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인공지능은 미래 기술의 하나로 소개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인공지능은 더 이상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산업과 무역을 움직이는 거대한 현실이 되었죠. 저는 이번 9월 무역 통계를 보면서 그 사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급증의 배경에는 분명히 인공지능 수요 폭발이 있었습니다. 대형 언어 모델을 학습시키는 슈퍼컴퓨터, 초거대 AI 서버, 그리고 데이터 센터 확장이 전 세계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AI 서비스에 뛰어들면서 고성능 메모리와 연산, 칩의 수요가 폭발한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도 이번 발표에서 AI 서버용 반도체 수출이 전체 반등을 견인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며 인공지능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경제 지형을 바꾸는 파도라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얼마 전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에서 있었던 기자 간담회였습니다. 연구원 한 명이 이렇게 말했죠. AI는 단순히 반도체를 더 팔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제품의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HBM 같은 고대역폭 메모리는 원래 일부 슈퍼컴퓨터나 그래픽 칩에서만 쓰이던 특수한 제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글로벌 기업들이 AI 서버에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기본 사양이 되어버렸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한국의 HBM 메모리를 대량 확보하려고 계약을 확대했다는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국내 언론은 SK하이닉스의 HBM3 수주량이 역대 최대치에 이르렀다고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뒤지지 않고 HBM3 양산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발표를 내놨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인공지능이 한국 반도체 업계에 거대한 기회를 던져주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동시에 긴장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파도가 기회만큼이나 위험도 함께 몰고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 하고 중국은 자금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이 반도체라면 각국은 그것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다루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기술 경쟁에서 한 발이라도 늦는다면 지금의 호황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9월의 수출 수치를 보며 희망을 가졌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서 한국 반도체는 확실히 앞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파도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을 규정할 산업혁명의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흐름을 제대로 잡아낸다면 한국은 단순한 제조국이 아니라 세계의 기술 패권을 주도하는 나라로 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항구의 풍경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컨테이너 속에는 수많은 반도체 웨이퍼가 실려 있었고 그 웨이퍼는 곧 인공지능 서버의 두뇌로 변신할 예정이었습니다. 수출 실적이라는 숫자 너머에는 전 세계 인공지능 혁신을 뒷받침하는 한국 기술의 힘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떠올리자 저는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AI는 거대한 파도입니다. 그리고 9월 그 파도 위에서 한국은 분명히 돛을 올렸습니다. 저는 블랙록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묘한 긴장감을 느낍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운용 규모만 12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그 거대한 그림자가 한국을 바라볼 때 단순한 외국 투자자의 방문이 아니라 세계 자본의 무게가 우리 앞에 내려앉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9월 22일 미국 뉴욕.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이 마주 앉았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그날 대통령은 유엔 총회 일정을 소화하던 중 따로 시간을 내 블랙록 본사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국 정부와 블랙록은 AI, 산업 및 재생에너지 인프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메모유를 체결했습니다. 저는 발표 내용을 하나하나 따라갔습니다. MOU의 주요 내용은 3가지로 요약됐습니다. 첫째, 한국 내 AI와 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 확대 협력. 둘째, 한국을 거점으로 한 아시아 태평양 AI 허브 구축. 셋째, 재생에너지 기반 데이터 센터 건립 같은 실질적 연계 프로젝트 발굴. 이건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블랙록이
전 세계적으로 ESG 투자와 AI 인프라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한국이 새로운 전략 무대에 오를 수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향후 전담 태스크포스 TF를 꾸려 투자 규모와 세부 실행 계획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여기서 주목했습니다. TF 구성이란 말은 실제 협상 테이블이 이미 마련됐다는 의미니까요. 그렇다고 블랙록이 이번에 처음 한국에 관심을 둔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 블랙록은 이미 한국 증시에 거대한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상장사 지분을 쥐고 있는 그들의 영향력은 수십조 원에 달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블랙록이 보유한 한국 기업 지분 평가액만 약 37조 7,692억 원.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 지분 가치는 무려 25조 4,431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놀라운 건 이 규모가 삼성오너 일가의 보유 지분 가치보다 많다는 점이었죠. 저는 이 대목에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한국 기업이라고 부르는 거대한 회사들의 의사결정 뒤에는 사실상 블랙록 같은 글로벌 자본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실제 보유 현황을 보면 블랙록은 삼성전자 5.07%, 삼성 SDI 5.01%, 네이버 6.05%, 포스코홀딩스 5.2% 같은 기업의 주요 주주였습니다. 금융 지주사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금융 지주 6.43%, 우리금융 6.07%, KB금융 6.02%, 신한지주 5.99% 등 한국 금융의 허리를 쥐고 있었죠. 이쯤 되면 블랙록은 단순한 외국인 투자자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깊숙이 뿌리내린 동반자이자 동시에 압박자가 되는 셈입니다. 저는 회담 사진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레리 핑크 회장이 서로 악수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대통령은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AI와 재생에너지를 강조했습니다. 블랙록은 그 가능성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협력이 현실화된다면 한국은 단순히 반도체 강국을 넘어 AI 인프라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계 자본의 이해관계와 국가 전략이 복잡하게 얽히는 무대에 서게 된다는 걸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자본을 기회로만 받아들여야 할까? 아니면 경계심을 가져야 할까? 블랙록은 세계 곳곳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해왔습니다. 때로는 투자로 경제를 살리기도 하지만 필요하다면 냉정하게 자본을 회수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들의 선택 하나가 한국 증시와 환율, 기업 가치의 직격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만남을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은 AI와 반도체라는 거대한 기회를 맞이하고 있고 블랙록 같은 초대형 투자자의 시선이 그 기회를 함께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준비만 잘한다면 블랙록의 자본은 우리 산업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자본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9월의 수출 호조 반도체의 부활, 인공지능의 거대한 파도, 그리고 블랙록의 시선까지. 저는 이 모든 흐름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맞물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계 자본은 언제나 미래가 있는 곳을 향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의 시선은 분명히 한국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요즘 뉴스를 볼 때마다 느낍니다. 세계 경제라는 무대 위에서 한국은 이제 단순한 조연이 아니라 중심 무대 한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 말이죠. 특히 반도체와 AI, 그리고 수출 구조 변화는 한국을 세계와 맞붙게 하고 있습니다. 9월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수출은 전년 대비 4.7% 증가했습니다. 무엇보다 반도체 수출이 62.7% 급증하며 전체 회복세를 이끌었습니다. 저는 이 수치를 보고 심장이 뛰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고전했던 반도체 산업이 다시 불을 뿜고 있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요 제품인 D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은 올해 들어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한 가지 불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 시장에서 경쟁하는 나라는 한국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유럽이 모두 같은 무대에 서 있었고 심지어는 정부 차원에서 막대한 자금을 퍼붓고 있었죠. 미국은 이미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자국 내 생산 시설 유치에 52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인텔과 마이크론 같은 기업이 서 있습니다. 제가 미국 현지 기사를 읽었을 때
그들은 공급망 안보를 가장 큰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더 이상 아시아 반도체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거죠.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수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반도체 굴기라는 이름으로 거대한 국유 펀드를 다시 가동했습니다. 최근에는 화웨이가 자체 반도체 칩을 탑재한 스마트폰을 출시해 국제사회를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규제를 뚫고 독자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는 신호였죠. 유럽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유럽연합은 유럽 반도체법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세계 반도체 생산의 20%를 유럽에서 담당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네덜란드가 중심이 되어 TSMC와 인텔 같은 기업의 공장 유치를 경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세계 각국의 움직임을 보며 한국의 위치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반도체 공급의 60% 이상을 담당하는 메모리 강국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여전히 기술 경쟁력에서 선두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패권 경쟁 속에서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특히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물결은 반도체의 수요 구조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초거대 AI 모델을 돌리기 위해서는 막대한 연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핵심이 바로 고대역폭 메모리 HBM인데 지금 이 분야에서 SK하이닉스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추격 중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한국이 단순한 부품 공급국을 넘어 AI 시대의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희망만큼 위기감도 함께 다가왔습니다. 미국의 엔비디아는 세계 GPU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GPU에 들어가는 HBM은 한국이 공급합니다. 미국은 기술 표준을 쥐고 한국은 부품을 공급하는 구조. 이게 과연 앞으로도 유리한 구도일까?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언제든 미국은 자체 메모리 기술 확보에 나설 수 있고 그 순간 한국의 위치는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AI 서버용 반도체를 자급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내 데이터 센터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9월 한 달만 해도 중국으로의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88.2% 증가했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호재지만 저는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한국이 중간자로 서 있는 구조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무대에서의 경쟁은 단순히 기술과 시장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안보와 정치, 외교가 얽혀 있었습니다. 한국이 세계의 주목을 받는 건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동시에 거대한 파도 한가운데 서 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흐름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 수출 반등은 기쁜 소식이었고 반도체 부활은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쟁 속에서 한국이 살아남으려면 더 치밀한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기술만큼 중요한 건 국제 정세를 읽고 우리 자리를 지켜내는 정치적 지혜라는 사실을 저는 점점 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요즘 스스로에게 자주 묻습니다. 한국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세계의 중심 무대에서 반도체와 AI를 두고 벌어지는 치열한 싸움 속에서 한국의 자리는 과연 어디일까 하는 물음이죠. 9월 수출 회복 소식은 분명 반가웠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다시 불을 뿜고 있다는 건 한국 경제 전체에 희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기 회복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방향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걸요. 저는 지난달 뉴욕에서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과 블랙록 회장 레리 핑크의 만남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블랙록이 한국의 AI와 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에 관심을 보였다는 사실은 분명 큰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자본을 단순히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전략 속에서 활용할 것인가? 사실 한국의 경제 구조는 여전히 취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에 달합니다. 즉, 반도체가 흔들리면 한국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게다가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습니다. 중국으로 가는 반도체 수출이 급증한 건 단기적으로는 호재지만 미중 갈등이 격화될 경우 한국은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한국이 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미국 중심의 공급망에 더욱 깊이 편입되는 길. 이미 미국은 반도체법을 통해 한국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 테일러시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고 SK하이닉스 역시 미국 내 패키징 공장을 검토 중입니다. 이런 길을 택하면 한국은 미국의 든든한 보호망 속에서 기술과 시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과의 경제 협력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중국과의 협력을 유지하면서 양쪽을 모두 활용하는 길. 실제로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수출국입니다. 반도체뿐 아니라 배터리, 철강 화학 제품까지 한국 경제는 중국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위험합니다.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중국과 거래를 이어가야 하니 언제든 정치적 압박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셋째, 제3의 길, 즉 글로벌 다변화 전략.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에만 의존하지 않고 유럽과 동남아, 인도 같은 신흥시장과 손잡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인도에서 스마트폰 생산을 늘리고 있고 현대자동차도 동남아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역시 유럽 기업들과 협력해 새로운 수요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새로 개척해야 하고 단기 성과를 내기도 어렵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길을 놓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어떤 선택이 옳을까? 솔직히 답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는 과거처럼 한 나라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스스로 주도권을 쥐어야 합니다. 저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K-클라우드 프로젝트와 AI, 반도체 육성 전략을 보며 약간의 희망을 느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그리고 AI를 묶어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려 한다는 점에서요. 만약 이 전략이 제대로 실행된다면 한국은 단순한 하청 기지가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주도국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전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과연 이런 거대한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죠. 대학과 연구소, 기업 현장에서 새로운 인재가 길러지고는 있지만 아직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투자 규모와 속도가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저는 제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이 외환위기라는 큰 위기를 겪던 시절, 우리 모두는 이대로 무너지는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휩싸였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를 딛고 한국은 세계 반도체 강국이 되었죠. 그때도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과감한 구조 조정과 투자, 그리고 미래를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지금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AI와 반도체, 그리고 글로벌 경쟁 속에서 한국은 또 한 번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단순히 정부나 기업의 몫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한국이 가야 할 길은 다변화와 주도권 확보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한 축에 휘둘리기만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종속적인 위치에 머무를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시장을 개척하고 기술을 선도한다면 세계는 한국을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앞으로의 길은 분명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온 나라였고 지금도 그 DNA는 살아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은 반드시 옳은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요. 저는 뉴스를 통해 9월 수출 반등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숫자 이상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두 자릿수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인공지능 투자와 연결되면서 한국 경제의 새로운 미래가 열리고 있다는 사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순간 그 위에 올라타느냐 아니면 휩쓸리느냐를 결정해야 하는 갈림길 같았습니다. 저는 블랙록과의 만남을 떠올렸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의 회장이 한국 대통령과 손을 잡고 AI와 재생에너지 협력을 약속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세계 자본이 한국을 주목한다는 건 한국이 단순한 제조기지를 넘어 미래 산업의 중심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건 결승선이 아니라 시작점이라는 사실을요.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을 앞세워 기술 패권을 강화하고 있고 중국은 자체 반도체와 AI 생태계를 구축하려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유럽 또한 반도체 르네상스를 외치며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 속에서 한국이 살아남으려면 지금보다 더 큰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가끔 상상합니다.
만약 우리가 선택을 주저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반도체 가격이 흔들릴 때마다 경제 전체가 휘청이고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 속에서 투자와 수출이 줄어든다면 다시 한번 위기의 소용돌이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그건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또 다른 미래도 봅니다. 우리가 과감히 AI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재생에너지 인프라에 투자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하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주도권을 쥔다면 한국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무대에 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길이 쉽지 않다는 걸 잘 압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서 한국은 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왔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불과 5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는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기적을 꿈꾸던 나라였습니다. 자동차를 만들지도 반도체를 설계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가 한국을 첨단 기술 강국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땀과 열정을 쏟아부으며 끊임없이 도전한 결과였습니다. 저는 바로 그 DNA를 믿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 남들이 불가능하다 말할 때 과감히 도전하는 정신. 지금 우리가 맞이한 AI 시대, 반도체 시대도 결국 같은 길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길을 낸다면 세계는 분명 한국을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미래는 멀리 있지 않다. 이미 우리의 손안에 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기회를 붙잡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뿐이다. 세상의 무대는 거대하고 치열합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이 작은 나라 한국이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할 거라는 것을요. 반도체와 AI, 그리고 그 너머로 뻗어나갈 미래. 그 도전의 한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목격하는 지금이 무엇보다도 자랑스럽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케어 저는 라우라였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